네, 실리콘 원자가 결합해서 고체를 이루면서 반도체 특징을 띠게 되죠. 그래서 반도체 특징을 에너지 밴드 구조로 설명하게 됩니다. 에너지 밴드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전자와 전공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자와 전공의 농도가 곧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자나 전공의 농도를 아는 것은 중요하고, 전자와 전공의 농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반도체에는 전자와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와 전공은 다 전류의 흐름에 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는 전자와 전공의 개수, 그리고 전자와 전공의 속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전자와 전공의 농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전자와 전공의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에는 전자와 홀이 생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밸런스 밴드를 꽉 채우고 있는 전자가 여기가 돼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면 컨덕션 밴드는 자유전자가 하나 생기고, 밸런스 밴드는 빈자리가 하나 생기는데 빈자리가 전공이죠. 이러한 전자와 전공의 개수를 어떻게 알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되겠고요. 이 컨덕션 밴드 혹은 밸런스 밴드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러한 상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상태 밀도라고 합니다. 얼마만큼의 상태가 있느냐, 그 상태의 밀도를 NE로 표시합니다. 에너지 E에 얼마만큼의 상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에 보면 맨 왼쪽에 가로축이 상태 밀도 N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에너지 E에서 상태 밀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세로축은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EC, EV, EC는 컨덕션 밴드의 가장 아래쪽 에너지죠. 가장 낮은 에너지. EV는 밸런스 밴드의 가장 높은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EC에서 위로 증가할수록 상태 밀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EV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점점 상태 밀도가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EC하고 EV 사이는 금지대라고 하는 것이죠. 결정인 경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지대는 전자가 들어가는 상태가 이론적으로 없는 것이죠. 대개는 여기에 결함이라든지 지난번에 살펴본 댕글링 본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스테이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결함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전자나 홀의 농도는 이 상태 밀도를 알기 때문에 이 상태 밀도를 꽉 채우고 있으면 그만큼의 전자의 개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를 다 채우지 않습니다. 확률을 곱해야겠죠. 그 상태 밀도에 전자가 들어갈 확률이 얼마인가, 확률을 곱하면 바로 거기에 전자의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확률은 페르미-디락 함수로 주어지는데 저 적분식에서는 F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상태 밀도하고 확률을 곱해서 전자와 홀의 농도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페르미-디락 밀도 확률 함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페레 레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페레보다 에너지가 낮은 경우, 페레 레벨보다 에너지가 높은 경우 각각의 확률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 확률과 상태 밀도를 곱하면 바로 전자의 개수가 됩니다. 전자가 들어갈 자리가 100개가 있는데 확률이 10%, 0.1이라고 하면 100개 중에서 0.1, 10개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개의 전자가 있게 됩니다. 전자가 들어갈 자리가 1000개인데 확률이 0.1이라고 하면 전자의 개수는 10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상태 밀도에다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곱하면 바로 전자의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홀의 경우는 전자가 찰 확률이 아니라 전자가 빌 확률입니다. 그래서 상태 밀도에다가 1에서 전자가 찰 확률을 뺀 1-F를 곱하면 전자가 빌 확률이 돼서 전공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디락 확률 함수를 같이 그렸는데 이 페리 레벨에서 에너지가 좀 멀어지게 되면 근사식을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EF 페리 레벨로부터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으면 그게 KT보다 좀 많이 크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복잡한 페르미 디락 확률 분포 함수가 아니라 간단한 볼트만 팩터라고 하죠. 지수 함수 하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가장 첫 번째 그림은 밴드 구조를 간략하게 그린 것입니다. 위쪽에 컨덕션 밴드가 있죠. 아래쪽에는 밸런스 밴드가 있습니다. 밸런스 밴드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고 밸런스 밴드에 빈자리가 생기게 되죠. 그 빈자리가 전공입니다. 그리고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 사이는 금지대입니다. 전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래서 금지대는 상태 밀도가 제로입니다. 두 번째 그림의 가로축이 상태 밀도 n이죠. 그리고 세로축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 쪽을 보면 에너지가 ECV로 증가하면서 상태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 밴드 쪽도 마찬가지죠. 모양이 완전히 대칭은 아니지만 밑으로 갈수록 상태 밀도가 증가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태 밀도에 전자가 몇 개가 얼마큼 들어갈 것인가 확률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확률 분포 함수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확률과 상태 밀도를 곱하면 바로 전자의 개수가 되는데 마지막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C에서 위로 증가할수록 전자의 개수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해서 거의 0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의 0이 되는 것이죠. 상태 밀도가 좀 증가하지만 확률이 더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제로로 급속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작은 확률 때문에 전자의 개수는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페르미 디락 확률 함수하고 상태 밀도로부터 얻은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만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대 내에서 에너지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가 분포를 하고 있고요. 밸런스 밴드도 보면 에너지에 따라서 전공의 개수가 분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숫자를 알아야겠죠. 전체 숫자를 알아야 돼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전자의 개수, 전공의 수 다 합치는 것이죠. 자, 식에 보면 홀의 농도 분포 혹은 전자의 농도 분포를 알 수가 있는데 전자의 농도에 대해서 식을 나타냈습니다. N은 전자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N은 NE, 에너지 E에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 밀도죠. FE는 확률 함수입니다. 그래서 상태 밀도와 확률을 곱한 것을 에너지에 대해서 적분하면 전자의 농도를 알 수가 있고요. 홀의 농도의 경우에는 1-F, 전자가 빌 확률을 곱해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대의 경우에는 EC에서부터 전도대가 끝나는 때까지만 적분을 하면 될 텐데 적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합니다. 에너지가 무한대까지 현실적이진 않죠. 그렇지만 무한대로 하면 적분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무한대로 올라갈수록 전자가 개수가 0이 되기 때문에 적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전자의 농도가 에너지가 조금만 높아지면 제로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한대까지 적분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전자의 개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이 EC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상태 밀도, 그 다음에 확률함수
확률을 곱해서 적분을 하면 총 전자의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EC부터 무한대까지 상태 밀도와 확률 함수를 곱해서 전자의 총 농도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 밀도가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데 좀 복잡하죠. 이 에너지에 따라 다 적분을 해야 돼서 간단하게 전자의 농도를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유효 상태 밀도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 밀도가 분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EC에 딱 한 군데만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밸런스 밴드 쪽은 이 부위에 다 몰려 있다. 거기에만 상태 밀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효 상태 밀도입니다. 여기에다가 확률만 곱하면 전자의 개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계산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이 NC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뒤쪽은 지수함수인데 이게 근사식이죠. 페르미들 암페 근사식, 즉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효 상태 밀도 NC에다가 EC에서의 그 확률을 곱하면 바로 전자의 농도가 돼서 전자의 농도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NC 값은 테이블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실리콘의 NC 값이 얼마인가 하는 것들은 테이블에 나와 있고 그 값하고 확률만 곱하면 전자의 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전류는 얼마나 흐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C를 계산을 하게 될 텐데 NC를 가만히 보면 M스타가 있고 KT도 있고 H바도 있습니다. H바는 상수죠. 질량도 상수고 K도 상수입니다. 근데 T는 상수가 아니죠. 그래서 유효 상태 밀도는 온도가 변하면 조금씩 변하는 값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개 상온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온 근처에서 유효 상태 밀도는 변화가 거의 없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유효 상태 밀도도 좀 변동이 있다. 이런 것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스타, M은 대개 질량을 나타내죠. 질량을 나타내는데 M스타는 전자의 유효 질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효 질량은 전자가 고체 내에 있을 때 외부에서 가해진 전기장 외에 내부 전기장의 영향을 같이 받게 돼서 실제 전자의 움직임은 외부에서 간 전기장에다가 내부 전기장의 영향까지 고려해야만 전자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어서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유효 질량이라는 걸 도입한 것이죠. 그래서 유효 질량이 외부 전기장에 대해서 직접 자유전자처럼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서 전자를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에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한다고 하면 외부 전기장 외에 실리콘 내부에도 여러 가지 내부 전기장들이 있고 혹은 또 외부 전기장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받게 되는 힘은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전하량을 곱한 것인데 전하량과 일렉트릭 필드를 곱하는데 일렉트릭 필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내부에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 이걸 고려해야 되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 전기장을 고려해서 외부 전기장에 대해서만 반응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유효 질량입니다. M스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부 전기장의 영향을 다 고려했을 때 전자를 마치 고체 내부에서 자유전자처럼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질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질량하고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효 질량은 재료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유효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빨라지겠죠. 같은 힘이라도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전자가 잘 움직이겠죠. 그래서 유효 질량이 작으면
전류가 잘 흐르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효 질량이 작은 그러한 재료들이 반도체 재료에서는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드 내 전자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상태 밀도를 알아야겠죠. 상태 밀도는 일반적으로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면 식이 나와 있죠. E-EC의 2분의 1승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대 아래쪽 근처에서 상태 밀도는 E-EC의 2분의 1승에 비례하는 이러한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 밀도하고 확률함수 F이죠. 이걸 곱하는데 근사식을 씁니다. 페리 레벨로부터 거리가 컨덕션에는 꽤 멀기 때문에 근사식을 써도 되죠. 그래서 근사식을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분하면 전자의 농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근사식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레벨 위치는 밴드갭의 중간에 있죠. EC 이후에 에너지가 있는데 EC는 벌써 EF로부터 거리가 꽤 됩니다. 그래서 근사식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죠. 적분을 전도대 안에, 그 밴드 안에서만 해야 하겠지만 EC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상태 밀도하고 확률을 곱한 것이 거의 0에 가까워져서 적분을 무한대까지 해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적분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적분을 통해서 전자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변수 외에 상수는 적분 앞으로 다 냈고요. E-EC 그리고 E-KT분의 E 곱을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E-EC는 T로 놓고 치환 적분을 하면 되는데 중간 과정은 생략을 하겠고요. 결과만 적어보면 식과 같이 앞에 상수 부분이 있고 뒤쪽에 볼트만 팩타 확률입니다. 페르미디락 함수의 근사식이죠. 그래서 뒤쪽 부분은 EC 위치에서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항이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유효 상태 밀도하고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NC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상태 밀도가 전부 EC에 있다. 그리고 그 상태 밀도는 유효 상태 밀도 NC이다 라고 하면 쉽게 전자의 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 상태 밀도는 그림과 같이 상태 밀도가 전부 EC에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위치에서의 확률만 곱하면 바로 전자의 농도가 되겠죠. 홀의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 상태의 밀도에다가 홀이 있을 확률을 곱하면 바로 가전도대에 있는 홀의 농도를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자의 농도를 간단하게 계산할 때는 다 유효 상태의 밀도의 확률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전도대 홀에 대한 유효 상태 밀도 MV도 식을 가지고 적분을 하면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산이 되는데 가전도대 유효 상태 밀도도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MV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MV 혹은 NC 값은 여러 가지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값을 가지고 확률을 곱하면 전자의 농도 혹은 홀의 농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상태 밀도로부터 전자와 홀의 상태는 홀의 상태 밀도가 아니네요. 홀의 농도겠죠. 전자의 농도하고 홀의 농도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NI는 전자의 농도, PI는 홀의 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첨자 I는 도핑하지 않은 진성 반도체임을 나타냅니다.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죠. 그리고 도핑하지 않은 경우에 NI하고 PI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를 유효 상태의 밀도와 확률의 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전자의 농도나 홀의 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농도하고 홀의 농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전자의 농도나 홀의 농도가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가 많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홀이 많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전자의 농도하고 홀의 농도를 곱해보면 Ni 곱하기 Pi죠. Ni, Pi를 해보면 결과가 NCMV, NC하고 MV를 곱한 값, 그리고 E-EC-EV over KT로 주어지는데, 식을 잘 보면 이게 상수가 됩니다. 물론 온도의 함수이긴 하지만 온도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전자하고 홀의 농도를 곱한 값은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CMV, 유효상태의 밀도니까 일정한 값이고요. EC-EV도 고정된 것입니다. 실리콘 반도체에서 EC하고 EV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죠. 재료가 바뀌면 물론 EC-EV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와 홀의 농도의 곱을 계산해 보면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전자하고 홀의 농도는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에서 진성 반도체에서는 똑같은데, 도핑을 하게 되면 이게 바뀝니다. NO하고 PO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핑을 한 경우에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NO하고 PO가 항상 같지가 않죠. 다릅니다. 그래서 전자의 농도, NO만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PO, 홀의 농도만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페리 레벨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페리 레벨에 대해서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NO나 PO의 위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페리 레벨에 대한 확률 함수와 유효 상태 밀도를 곱해서 NO, PO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맨 오른쪽에 결과가 나와 있죠. 이 경우에도 보면 NCMV 똑같고요. E-EC-EV over KT 역시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죠. 즉, 도핑을 하더라도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의 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와 홀의 농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나중에 전자나 홀의 농도를 계산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도핑한 경우 모두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의 곱은 일정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 계산한 걸 두 개를 나란히 적어 놓아 보면 그 결과를 바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NiPi나 도핑한 경우에 NOPO나 맨 오른쪽의 결과식을 보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전자와 홀의 농도 곱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와 홀의 농도의 곱이 일정하므로 도핑을 해서, 도핑은 전자만 농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홀만 농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핑을 해서 전자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홀의 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식으로 다 유도할 수는 있지만, 아까처럼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홀의 농도가 증가한다면 반대로 전자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식에 보면 NiPi, 도핑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전자나 홀의 농도의 곱이나 도핑을 한 경우에 NOPO 농도의 곱이나 다 똑같고 Ni 제곱으로 주어진다. Ni 제곱으로 주어진 이유는 Pi가 Ni랑 같기 때문에 그렇죠. 도핑을 하지 않으면 전자의 농도나 홀의 농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Ni, Pi는 Ni 제곱과 같은 거죠. Pi 제곱하고도 같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상온에서 Ni의 개수는 알려져 있습니다. 상온에서 전자의 농도죠.
1.5 곱하기 10의 10승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NI 제곱은 우리가 상온에서 얼마인지 하는 것들은 다 나와 있죠. 근데 도핑을 하게 되면 NO나 PO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건 도핑하는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나 PO를 알면 그 반대 홀이나 전자의 농도는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와 홀의 농도의 곱이 일정하다 하는 것들이 전자나 홀의 농도를 계산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